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주저했어요. 4월인데 맞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4월에 보는 3월 학력평가 시험.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전에도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참 힘들어 했는데 학교가 가고 싶어지기도 했고, 또 학력평가는 언제나 늘 부담스러웠는데 참 학력평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압니다. 맞죠? 그동안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겨울 내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공부를 제대로 한 건지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3월 학력평가인데 3월 학력평가가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미뤄져서 지금 이렇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시험 환경에서 그렇게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진짜 시험처럼 시간 재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내가 사회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정말 시험 보듯이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어떤 게 미비한지 찾아내는 기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20문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 건데요. 앞에 총평도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또 생각도 해나가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문제를 볼 겁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나 늘 그렇듯이 네 맞아요.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구분하고 그리고 특징 살펴보는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잘했나요? 네,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이거 나올 때부터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이 어려워서 틀린 학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신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보통 이렇게 나오죠. 기억에서 디귿이니까 세 가지. 그러면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을 각각 2개씩이 아니라 2개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절도용의자 갑을 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중인 건 이건 사람들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정말 평이하게. 그래서 기억은 무엇이다? 사회문화현상이고요. 뭐 제가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구분할 때 인간의 의도 또는 인위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의도, 의지가 개입하면 사회문화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이것만 그냥 딱 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은 사회문화현상이고 더 들어가서 보면 경찰이 이동한 것 이렇게 주어와 수어를 비교해봐도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용의자 갑을 체포했어요.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까지 나왔습니다.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진 것은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아니죠.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진 상황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자연현상입니다. 따라서 니은을 자연현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사람이 미끄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막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진 그 현상 자체입니다. 그건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자연현상이라고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도움으로 갑을 체포했다. 절도 용의자를 체포한 행위 자체는 맞아요.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그리고 니은은 자연현상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뭐니까?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가치 함축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 여기까지. 그러면 자연현상은 몰가치성. 맞죠? 정답은 바로 1번 하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답을 맞추고 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맞아요.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특수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3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뭐예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의 지배법칙은 마땅히 당, 할 위,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
맞아요.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자연현상이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징이고 사회문화현상 어때? 인과관계가 나타나는데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도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둘의 공통점. 뭐냐면 보편성이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는지 떠올려보고 다만 자연현상이 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틀렸네요.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이 보다 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법칙 발견이 용이한 건 어떤 것? 예,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에 비해서 법칙 발견하기가 니은, 자연현상이 더 법칙 발견에 용이하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잘했죠?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항상 잘 봐야지.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자, 봐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그렇지,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거 묻는 문제라고? 기억나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인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사회자가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제시문 자체 진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했을 때 결혼을 할 때 그 상대방을 볼 거냐 아니면 집안을 볼 거냐. 투표를 할 때 정당을 볼 거야, 후보자를 볼 거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투표할 때 뭐 봐야 되죠? 정당은 당원들이 모인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 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강조한 거예요? 개인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는 이름뿐이야. 그래서 명목론, 사회 명목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정당은 당원들의 합일 뿐이야. 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에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인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야.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 앞에 나왔어요. 이해되죠? 그쵸? 두 번째, 정당은 고유한 특성이 있고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보래요? 그렇죠. 정당 보고 투표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야. 그러니까 뭐 강조하는 거다? 사회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사회 실제론이에요. 그래서 명목론, 실제론이라고 실제 써두지 않고도 그냥 개인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인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인지 구분해서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갑의 관점은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 아닙니다. 개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거 말하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외재성이라고 말해요.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 공이익이 개인적 이익의 총합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이거 계속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당은 당원들이 모인 집합체야.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란 개인의 이익의 합이야.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 되겠다. 됩니까? 예. 그다음에 리을. 그럼 리을 틀렸겠네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사회 문제가 벌어졌어. 사회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제도개혁. 제도개혁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회 문제 해결할 때 제도를 개혁해야지 이렇게 말하고요.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강조할까? 그렇지. 의식개혁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예,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한 게 제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문제 풀 때 제대로 적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연구에 나타난 문제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건 뭐지?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문제를 잘 읽어봐.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 잘못됐는데? 하는 부분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개발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관련 정보를 모두 알린 다음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하려고 정보 모두 알린 다음에 성인 실험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어요. 여기까지 문제 있어? 나는 어떤 실험을 할 건데 그러면서 그 정보를 모두 알린 다음에 공개 모집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죠? 맞아요.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갑은 실험 참여자를 2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만 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했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는 이 자신이 개발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데 해보니까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두 집단 간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야. 내가 개발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는 셈이지. 그쵸?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일부 참여자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다시 두 집단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뭐가 잘못됐어? 인위적으로 자기의 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일부 참여자들의 자료를 빼버렸어. 이 자료를 조작한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유해한 연구 주제야 이거? 아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모든 관련 정보를 알린 다음에 공개 모집했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한 결과가 뭐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이걸 얻기 위해서 일부 참여자들의 자료를 제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지? 자료를 조작하였다. 일부를 빼고 또는 이런 게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하면 됩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위조했다. 그렇진 않죠. 예, 일부 참여자들을 빼고 나머지로 분석을 한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위조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돼요? 네. 다음 4번 가도록 할게요. 4번. 또 역시 문제 잘 봐야죠.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그렇지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관점하고 나오면 여러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죠. 그쵸?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가? 라고 했어요. 개인보다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가? 해서 예했어.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나는 사회 구조 볼 거야. 큰 거 볼 거야. 그렇지.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게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했으니까 그렇지. 개인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되고 여기에 미시적 관점. 그러면 여러분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맞아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따라서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갈등론, 기능론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B와 C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의 특성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개인의 특성 강조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 A,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 이거 맞죠? 선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도 매우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시적 관점으로서 갈등론과 기능론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이 질문이 들어가면 갈등론이든 기능론이든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거든요. 예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가? 정말 기본적인 이 뭐 선지도 정말 꼬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사회 유기체설을 여러분 전제로 하는 거 뭐죠?
사회 유기체서를 전제로 하는 거. 그렇지. 이게 나오면 C가 기능론이 되고 B가 갈등론이 되는 거죠.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의 각 부분이 나누어져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회의 각 부분도 나누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 유기적,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이 유기체로 간주하는 가가 들어가게 되면 C가 기능론, B가 갈등론이 되겠다. 맞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C가 만약에 기능론이라면, 여기 기능론이라면 가에 들어가는 건 기능론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네, 위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 이건 뭐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여기는 갈등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틀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억에서 리을 선지까지 보면 진짜 기본적인 거. 정말 가장 처음에 우리가 개념 강의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선지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 개념을 공부했고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 골랐어요. 5번 문제가 제가 신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좀 게임 형식으로 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싶어서 틀릴 수도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카드를 옳게 선택한 것은 했고요. 장애물을 넘어서 금화를 획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장애물이야. 이걸 건너야 되는 거야. 이걸 건너서 여기 금화를 획득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래의 각 카드의 사회 집단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A, B, C 세 개의 사회 집단이 있어. 사회 집단이 단계별 장애물이 적힌 사회 집단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딱 내고 장애물을 넘는 거야. 즉, 이익사회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요 장애물, 여기 세 개 중에 어떤 카드를 내밀고 여기 장애물을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이익사회에 두 개 모두 해당되는 카드를 딱 내밀고 이 장애물을 또 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A, C 중 여기 세 장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단계의 장애물에 적힌 사회 집단 유형은 출발 전에 미리 이렇게 제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거 사실은 시민단체, 고등학교, 사내 동호회가 각각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의 유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봐볼까? 여기 이익사회가 다 나와 있어. 얘네 셋 다 어때? 얘네 셋 다 모두? 그렇죠. 얘네 셋 다 모두 이익사회입니다. 여기도 이익사회고요. 얘도 이익사회고요. 얘도 이익사회입니다. 맞죠? 이익사회가 뭔데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면 다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이익사회 정말 많이 말했어요. 고등학교도 이익사회, 동호회도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이익사회예요. 따라서 이 1단계를 넘을 때는 이 세 장의 카드 중 아무거나 내밀어도 사실은 넘을 수 있는 거지. 다 이익사회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잘 써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쓰면 그 다음 카드를 못 넘기고 다음 장애물을 못 넘기거든.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 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시민단체는 얘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네. 고등학교는요? 자발적 결사체 아니에요. 취미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해야 되는데 학교,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고등학교 카드를 내밀면 여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B 카드는 여기 못 쓰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러면 얘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 사내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 맞아요? 맞아요. 얘도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이 2단계에서는 A나 C 카드를 쓰면 넘어갈 수 있어요. 둘 중에 또 잘 써야 되겠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으니까. 세 번째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이번에는 이익사회면서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카드를 내밀어야지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게 뭐 있지? 여러분, 시민단체의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맞죠?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요? 학교 공식 조직이에요. 네. 이게 공식 조직이에요. 사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이죠. 그쵸?
비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징 있는 걸 보니까 하나씩 어떤 카드를 내밀면 될지 보이지 않아요? 자, 이익사회이고 자발적 교사체이고 공식 조직 요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마지막 3단계를 넘을 때 써야 되는 거죠. A카드는 여기서 써야지. 맞죠? 미리 쓰면 안 됩니다. 자발적 교사체이면서 이익사회, 이 장애물을 넘으려면 이 C카드를 써야 되겠죠. 1단계에서는 어떤 카드 쓰면 돼요? 모든 카드를 써도 되지만 다음 단계까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익사회에 해당된다. 요거 하나의 장애물만 있는 경우 B카드를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아주 새로운 형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A라고 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각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 평가 요소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선지를 보거나 아니면 제시문 착 봐도 절대 빈곤, 상대 빈곤에 대한 문제구나. 우리가 걱정했던 바로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겨울에 공부하고 나서 이 정도까지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 문제. 실수 안 하고 잘 풀었는지 궁금하네요. 각국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의 기준선이 바로 최저생계비. 그리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중위소득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모두 뭐라고 한다? 맞아요. 객관적 빈곤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객관적 빈곤. 예, 2019년에 각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이 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15%이고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 50%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방식이 있죠. 일단은 상대적 빈곤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부터 그렇지 않은 가구까지 쭉 줄을 세웠다라고 해볼게요. 예,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이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서 있는 가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중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50% 150만 원. 네, 150만 원 중위소득의 50% 선이라고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상대 빈곤선이 됩니다. 상대 빈곤 밑에다 쓸까요? 네. 상대 빈곤선. 그래서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단서를 보면 어떤 단서가 나와 있냐면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이 되는데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있대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상대적 빈곤이기만 할 뿐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있다. 이 말은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많은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해볼게요. 즉 최저생계비가 더 아래에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려보면 이해가 쫙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 빈곤 가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빈곤 가구는 이 아래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 절대 빈곤은요. 절대 빈곤이면서 동시에 상대 빈곤인 상황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상대 빈곤에는 해당이 되는데 절대 빈곤은 아닌 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 영역입니다. 여기는 상대 빈곤이긴 한데 이 색깔 절대 빈곤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를 100가구라고 쳤을 때 몇 퍼센트? 맞아요. 이 부분이 15%라고 했습니다. 15%. 자, 그럼 이제 또 알 수 있네. 자, 봐봐. 이 15%는 여기 상대적 빈곤 가구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100가구라고 쳤을 때 15가구가 절대적 빈곤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요. 전체 상대 빈곤의 절반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빈곤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이면서 상대 빈곤인 것도 15%. 예, 15 돼야지 맞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거 파악하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마지막 세 줄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가구가 아닌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이 경우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큰 상황.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인 상황, 절대적 빈곤이면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인 상황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되었습니까?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여기 보자. 기억. 절대적 빈곤은 니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판단 기준이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달리가 틀렸죠.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 필요한 소득 또는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판단 기준이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여기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달리 주관적이다? 이건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둘 다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2019년 갑국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작다.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적 빈곤이 커야 절대적 빈곤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바로 이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위소득의 50% 선이 최저생계비 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50% 선, 여긴 150만 원이 되고 이거보다 더 낮게 100만 원 또는 120만 원 더 낮게 최저생계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좋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19년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35%이다. 전체 가구 중에서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 2019년 갑국에서 두 유형의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건 없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요. 동시에 상대적 빈곤이기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 내지는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만 존재하지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잘했습니다.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뭐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면 쓱 봐요. 예, 빨리 선지 보거나 귀속지위, 제사회화, 사회화 기간,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갑은 축구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연습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유럽의 A팀에 입단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갑은 B팀과 C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어느 팀으로 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B팀으로 이적한 갑은 70m가 넘는 거리를 단독으로 돌파하여 골을 넣는 등.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게 1등 골이지 않아요? 누군데? 손흥민 선수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네, 봤을 거야 많이 찾아보세요. 진짜 혼자 다 달려가. 와, 정말. 그래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버지.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맞아요. 성취주의입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 아들, 딸 이건 귀속지위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남편, 아내 이런 것들은 성취주의입니다. 그래서 귀속지위라고 한 거 틀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틀렸죠? 두 번째. 어려서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막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회화입니까? 아니지. 제사회화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지위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화되어 있던 내용과는 다른 사회화를 학습하는 겁니다. 사회화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예요. 범죄 조직에 있다가 다 개과천선해서 이제 종교단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막 범죄 조직에서 막 쓰던 그런 말들을 쓸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거. 예.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있습니다. 디귿 뭐지?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죠. 그래서 그럼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구분하는 거 기억나요? 1차적인 건 아주 기초적인 거, 인성, 기본적인 거. 예. 그래서 가족이
대표적으로 1차적 사회화 기간이고 고등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 고민하고 물어보면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상황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역할 갈등일까 아닐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건 대개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연극영화과 갈까? 경영학과 갈까? 아닙니다. A팀 갈까? B팀 갈까? 이거 역할 갈등 아니라고요. 예, 역할 갈등은요. 이렇게 지위가 있고요. 지위가. 나 딸이야. 딸로서 해야 될 뭔가 역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 회사원이야. 어떤 지위. 그런데 예, 그에 따라서 부딪히는 상황. 예,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부딪히는 상황 또는 하나의 지위, 나 교사인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됩니다. A팀 갈까 B팀 갈까 C팀 갈까는 역할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된다? 5번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건 왜 그렇죠? 이렇게 너무 잘해서. 축구 선수로서 기대했던 것을 너무 잘해서 실제 수행한 갑의 역할 행동,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갑은 우리나라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 고등학생과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결혼 의지가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좀 재밌는 가설처럼 보이죠. 이게 선생님 가설이 돼요? 네. 가설은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거죠.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요? 형제 자매의 유무에 따라 형제 자매가 있는지 어떤지에 따라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결혼 의지가 다를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결혼 의지가 더 강할 거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갑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떤 시의 고등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의 고등학생 1000명을 표본으로 한 거죠. 그냥 제일 처음에 했던 겁니다. 기억이 날래나? 나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지법 썼지? 자료 분석한 결과 형제 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결혼 의지가 평균 4.2점. 네, 뭐 이렇게 결혼 의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걸 뭔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균 2.3점. 가설대로 됐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혼 의지는 5점 만점이었고요. 점수가 클수록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이 기각되었어요? 아니죠. 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실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있는 경우에 4.2점, 5에 가까울수록 더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따라서 기각되었다.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표본이다. 이게 표본이죠. 모집단은요? 고등학생. 그렇죠? 표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을 보니까 어떤 시에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겠지. 왜? 좀 성격이 다를 거 아니야. 어떤 시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골고루 표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시에 있는 따라서 대표성을 갖췄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하여 맞아? 방법론적 이론론? 방법론적 이론론에는 그렇죠. 양적 연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양적 연구한 거 맞아요? 그렇죠. 네.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질문지법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을 썼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가설에서 형제 자매의 유무를 뭐로 보았어요? 독립변인으로 보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갑병의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봐봐. 뭐가 나왔어? 일탈이론 하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비행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과 자주 접촉한다. 비행에 대해서 우호적인 애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여러분 뭐가 돼요? 맞아요. 차별적 교제이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두 번째,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지? 수단이죠. 예. 수단과 목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 괴리됐다. 즉, 아노미론이죠. 누구의?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병.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이요. 문제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나 그런 앤데 뭐 하고 비행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게 뭐지 여러분? 1차적 일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 낙인을 찍으면 난 원래 그런 앤데 뭐 하고 반복. 습관화된 일탈,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낙인 이론에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측면이 여기 문장에서 다 나타났어요. 되었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의 이론은 여기 차별적 교제 이론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강조에서 많이 나온 건 무엇이냐면 차별적 교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들과 자주 접촉해서 그리고 여기요. 주변 사람들이 문자로 규정해서 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예, 낙인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무엇이냐면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측면. 따라서 사회 구조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의례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다. 여러분 학습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학습, 배워서 그래. 그쵸? 갑의 이론은 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병의 이론은 낙인 이론이죠. 일탈을 규정하는 그렇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우발적으로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면 반복된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반복된 일탈 또는 습관화된 일탈을 하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의 낙인 때문이에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낙인 때문인 거지.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례 이론은 갑의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건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 틀렸죠 이거.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병의 이론은 의례 이론과 달리 아노미는 의례 이론이에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것도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네요. 잘했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A에서 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문제 봐봐. 뭐 나왔어? 문화 변동 나왔어요. 문화 변동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문화 변동의 요인. 발명, 발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문화 융합, 문화 동화, 문화 병존. 이런 거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문화 변동의 요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A국에 갑국 종교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A국에서는 전통 종교와 갑국 종교가 잡아요. 여러분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문화 병존, 나란히 존재하는 거. 병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비국에서는 전통 종교와
갑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거 선교사, 교역이나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졌네요. 직접 전해진 거지, 그렇죠? 전해진 갑국 종교가 결합되어서 자, 여러분 봐봐요. 기존의 두 종교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여기 있네. 제3의 성격. 두 종교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는데 기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제3의 C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문화융합입니다. 문화융합. 개야지 맞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국은 시국을 점령했네. 점령했어. 점령했고 시국 국민들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갑국 종교를 이식하는 정책을 썼어요. 이거 보니까 뭐가 나타나? 강제적이네. 강제적으로 했네. 이거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시국에서는 여기 보세요. 전통 종교가 사라지고 갑국 종교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렇지. 문화 동화입니다. 동화. 이렇게 쓰면 되지. 기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A국은 여기 A국 상황입니다. 문화 변동의 결과 문화 병존이에요. 전통과 갑국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정체성 상실한 거야? 아니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비국에서는 문화 융합 나타났다. 맞죠? 제3의 문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어디? 여기 물결로 표시한 거. 점령한 다음에 종교를 이식하는 정책을 썼어요. 저항에도 불구하고. 맞지? 그렇죠? 그 다음에 C국에서는 여기 B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B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죠. 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뭐 나왔어요?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뭐 있어요? 그렇지.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죠. 그렇죠. 계급론, 계층론 문제도 진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화 이론 AB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층을 구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생산수단을 가졌어요. 자본가.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 지배, 피지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A 뭐죠? 계급론입니다. 그래서 갑은 A를 계급론으로 보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B는 사회 계층화를 연속적인 서열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본 거죠? B를 계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계층으로 보면 상, 중, 하의 서열적 연속선 상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을은 B를 계층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말하네요. A 계급론은 뭐 이거에 따라서 보면 A와 A는 뭐 이렇게 그냥 A눈으로 할게요. A는 B와 달리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지. 이거 틀린 말입니다. 병의 말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습니다. 왜? 이 계급론은요, 경제적 요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을 두고 계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론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론론. 네. 그에 비해서 계층론은 어때요? 경제적인 측면도 봐. 그리고요, 정치적인 측면도 보고요, 권력도 보고, 사회적인 위신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본다 해서 다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공통점은 뭐가 돼요? 경제적 측면을 본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B가 계급, 계층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둘 다 모두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병은 틀린 진술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네. 한 사람만 틀렸어 라고 말했어. 병이 틀린 게 명확하죠. 그러면 갑과 을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갑이 말한 것에 따라서 A는 계급, B는 계층이 되는 거지. 되었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여기 한 사람 틀린 학생은 병입니다. 그러네. 병이에요. 틀렸어요. 이거 공통점인데. 그 다음에 A는 계급론이고 B는 계층론이다. 맞죠?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았고 디귿.
A는 B보다 여러분 지위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무슨 이론? 계층이론이죠. 그렇죠? 계층이론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상이지만 사회적 위치는 낮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지위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동일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간의 강한 연대의식 소속감 나타나는 건 계급론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가 명확하거든. 그래서 A에서 바로 강한 연대의식 소속감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여기 나왔어요. 뭐 나왔어?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위문화 문제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주류문화는 뭘까 그러면? 이게 전체 문화입니다. 네. 뭔가 사회 지배층, 주류의 문화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가 누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위문화는 그 부분끼리 누리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지역문화, 청소년 문화 그리고 이 반문화도 하위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포함 관계 기억하고 한 사회에서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A, B는 모두 예, 그리고 C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가? 반문화하고 하위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A, B 중 하나가 되고 주류문화가 뭐가 돼요? C가 되는 겁니다. 찾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하는 사투리는요. 지역문화네. 우리나라에서 A에 해당하지만 그럼 뭐가 돼요? 지역문화? 그렇죠. 하위문화에 해당하지만 이거 보고 여러분 반문화라고 해요? 주류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문화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 그래서 B가 바로 반문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었어요. 됐습니다. 모든 하위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얘기야? 아니지. 반대로 썼죠. 반문화가 하위문화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온 거죠. A. 하위문화를 모두 합하면 전체 문화가 돼요? 아니라고 했어요. 산술적으로는 부분을 다 합하면요. 전체예요. 산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지만 문화 차원에서 말하면 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다 합하면 전체 문화가 돼? 아닌 거지. 그렇죠?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제주도 문화 이거 다 합하면 전체 문화야? 아니지. 전체 구성원이 누려야 전체 문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를 향유하는 구성원은 하위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은 C, 전체 문화를 향유하지 않아요? 향유하죠. 네. 어떤 지역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전체 문화로서 뭐 한글을 쓴다든지 명절을 센다든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는 하위문화는 C와 달리 전체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달리가 틀린 거죠. 이게 하위문화건 전체 문화건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건 어떤 문화에 이게 범위만 다른 겁니다. 좁은 범위에서.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문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해당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래 나 전라도 사람, 나 경상도 사람 이렇게 또 전체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그래 나 한국 사람,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모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반문화는요. 사회 변화에 따라 C, 전체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혁명 이전에 그 부르주아 문화,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 문화는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이었어.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전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렇게 났네? 그럼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지. 그럼 뭐로 가라고요? 선지로 가서 보라고요. 선지로 가서 보면 여기 문화의 변동성, 문화의 속성, 문화의 전체성, 문화의 속성, 직접 전파인지 간접 전파인지, 문화의 의미, 이런 거 묻는 거구나. 먼저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볼게요. A국과 B국은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이는 각국의 음식 문화가 그들만의 경제, 종교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참 많이 봤네.
오랜 역사 속에서 각국이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A국의 음식이 B국으로 전파되어서 B국에서는 A국의 음식을 즐기는 것이 문화생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여기. A국과 B국은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변동성이야? 변동성 아니죠. 그렇죠?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음식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보고 변동성이라고 말하진 않죠. 문화 요소가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니은 전체성은 맞아요? 맞지. 음식 문화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전체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김치가 너튜브 막 이런 걸 통해서 김치 담그는 법이 막 옆 나라로 퍼져갔어. 뭐죠? 간접 전파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미음에서의 문화는 미음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디귿에서 음식 문화할 때의 문화와 달리 넓은 의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음식 문화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고 얘는 넓은 의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어때요? 예, 이 음식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가 좁은 의미가 아니죠. 그쵸? 네, 어떤 음식을 즐기고 향유하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 문화 할 때의 이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쓰인 거예요. 그쵸? 달리. 예. 그래서 여기 디귿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의 문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생활하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문화생활, 문화인 이렇게 말할 때 문화생활을 한다. 문화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때 교양 있고 세련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으면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음식을 즐기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봤을 때는 막 좁은 의미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암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디귿에서의 문화와 달리 넓은 의미. 디귿은 분명하게 넓은 의미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자료 수집 방법 하고 나왔습니다. 14번 자료 수집 방법. 그러면 여러분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면접법, 문헌연구법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사용제도에 대해서 여기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딱 하고 나오죠. 뭐예요? 맞아요.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그 다음에 을은 사용제도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6명을 만나서 소수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맞아요. 면접법. 네. 그 다음에 병은 사용제도 폐지국들의 강력 범죄 발생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문헌 연구법.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질문지법이에요. 네,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맞아요. 정답 1번입니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대표적으로,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모두,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문맹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맞아요. 문맹자가 뭐죠? 글을 못 읽는 사람.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C는 2차 자료 수집에 적합하지 않다. 틀렸죠. 그렇죠? 여기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는 C와 달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그래? 아니죠. 질문지법은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편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작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는 문헌연구법은 B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뭐죠? 맞아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입니다. 이 질문지법을 문자 언어로 하거나 문자 언어, 네. 그 다음에 면접, 음성 언어, 대화로 하거나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경우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네, 인구 고령화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원에 가면 현대사회의 사회변동 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단원에 그래서 현대사회의 사회변동 어떤 모습이냐면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라고 하는 주제가 막 뭔가 암기하거나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 정도 표 문제는 아주 고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주의해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인구의 고령화가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자를 여기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100명이라고 쳤을 때 32.2명은 빈곤 문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세대 갈등 문제예요. 복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재정 악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남자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실제로 여성 집단의 크기하고 남자 집단의 크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비율로 나왔으니까 남자 집단에서 100%로 봤을 때 30.8%는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34.6%는 노동력 부족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표가 되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악화, 여기 재정 악화를 선택한 여러분 봐봐. 응답자 뭐를 물어봤어요? 수를 물어본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여자는 20.6%고 19.6%입니다. 지금 나온 건 뭐만 나왔어?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비율 나온 걸 보고 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이건 가장 앞에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비율상으로는 누가 많아요? 네, 여자가 많은 거 맞습니다. 비율은 여자가 많지만 수가 여자가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100명인데 남자는 200명이라고 해봐요. 200명에 19.6이면 남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수가. 남자 집단의 크기와 여자 집단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이 많은 것을 보고 수가 많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문제는 여자와 남자가 같다. 여자의 경우를 볼까요? 여자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쭉 비율을 봐봐. 노인 빈곤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쭉 가봐. 34.6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문제는 남자, 여자가 각각 다릅니다. 위에 보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여러분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여러분 노인 빈곤을 선택한 응답자는 60%를 넘는다. 여러분 잘 봐봐. 여자는 32점, 노인 빈곤 선택한 것이 32.2고요. 32.2고요. 남자는 30.8이야. 어머, 그러니까 이걸 더해가지고 60%가 넘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 쉬운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100점 만점인데 여러분이 영어를 80점 맞았어요. 그냥 여러분 이걸 80%라고 해봐.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을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몇 점 맞은 거예요? 평균. 몇 점 맞은 거야? 75점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네. 남자 중에서 노인 빈곤 여기 30.8이야. 여자는 32.2야. 네. 이러면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으면 가운데 평균이 되는 것이고 남자 집단이 더 많으면 여기에 가까운 숫자, 여자 집단이 많으면 여기에 가까운 숫자. 그건 뭐 조금 더 이제 표 분석 문제, 일반 표 분석 문제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자, 봐.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60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마치 여러분이 영어를 80점 맞고 수학을 70점 맞아서 저 전체로 15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0.8에서 32.2 중간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60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30점 맞고 영어 30점 맞고 수학 30점 맞으면 전체 저 30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30점 맞고 여기 40점 맞으면요. 저 전체 35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똑같다고요.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세대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의 2배를 넘는다. 선생님 숫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보면 100명이라고 쳤을 때 13.4명은 세대 갈등을, 28.6명은 노동력 부족을 했어요. 200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26.8명, 여기는요 57.2명. 예, 즉 항상 어때? 노동력 부족이 2배 더 많아. 맞죠? 예, 남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를 100명이라고 치면 10명이 세대 갈등을, 34.6명이 노동력 부족을, 200명이라고 치면 20명이 세대 갈등을, 여기는요 69.2명. 맞죠? 그래서 항상 어때요? 2배보다 많아요. 여자에서도 항상 노동력 부족을 말한 사람이 2배보다 많고 남자에서도 2배보다 많으면 네,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세대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의 2배를 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5번. 남자 응답자 중에서 9명은 여기 세대 갈등 있네. 세대 갈등. 9명은 10명 중에서 9명은 세대 갈등을 인구의 고령화가 초래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함정선지입니다. 자, 봐봐. 100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대 갈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0명 중에 10명이.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명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세대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했어. 그럼 나머지 9명은 세대 갈등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닌 거죠. 문제를 보세요.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1명은 세대 갈등이 가장 심각하죠. 나머지 9명은요?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해요 라고 대답하면서 세대 갈등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이 세대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했고 나머지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1순위에서 뺀 거죠. 네, 그래서 이 9명은 세대 갈등을 인구의 고령화가 초래할 문제로 보지 않은 게 아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항상 나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네. 표는 문화이해의 태도,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쉽죠? 문화이해의 태도하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문화 4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볼까?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예했어요. 하나는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 이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B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하는가? 예했지.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C가 맞아요. 4대주의.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뭐 정말 쉬운 문제죠. 해보겠습니다. 1번 A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우리 문화만 최고야. 다른 문화 수용에 적극적일까? 아니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B는 문화 상대주의예요. 각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2번이 정답이죠. 그게 문화 상대주의의 뜻이죠. 그 사회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정답이죠. 2번입니다. 3번 C는 4대주의예요. 4대주의. 다른 나라 문화를 추종하는 거야. 정체성 유지가 어렵지. 그 다음에 C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우리 문화는 별로고 타 문화만 추종하는 겁니다.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건 무엇이냐면 상대주의예요. 각각의 문화는 다 그 사회 입장에서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가 그렇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뭐가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클까? 우리 문화 최고야. 따라서 우리 문화적 지배를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자만화 중심주의가 예 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에 들어가면.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에 관한 이론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뭐 나왔어요?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하고 나왔습니다. 사회 변동에 대해서 배운 이론은 진화론하고 순환론이에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회는요, 생겨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결국은 소멸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그렇지, 이게 바로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여기 사회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 즉 분화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맞아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네, 다 했네.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회의 변동을 진보의 과정으로 본다. 진보, 발전.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가는 거. 진보, 발전으로 보는 건 이런 B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두 번째,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건 뭐지? 이거지, 이거 진화론.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 이거 하나의 방향밖에 없어요. 네, 사회 변동의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라고 본다. 이거 B. 그렇죠, B. 네, 틀렸다라고 봤어. B 잘못 봤어. 네, 그래서 맞죠? 니은 맞습니다. A는 B와 달리 순환론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꺾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보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진화론은 A와 달리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아요. 진화하는데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분화된 상태로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서구라고 봐요. 그래서 너네 비서구 국가들 발전하고 싶어? 서구 따라가면 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맞죠.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 됐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언제나 그렇듯 문제를 보면 여기 A, B의 특징인데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알 수가 있겠네. 사회 변동의 속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실선이 있고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인 A가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 산업사회랑 정보사회 중에서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른 게 뭐예요? 정보사회 엄청 빠르죠. 정보사회입니다. 네. 제 대학교 때 정보사회라고 했는데 지금 속도 말할 수 없이 진짜 몇십 년 동안 이 변화의 속도가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A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점선이 크게 나타나는 것. 즉 산업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가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건 이 실선, 정보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정보사회예요. B, 산업사회에 비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 경로가 다양하다. 맞아요. A에 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사회에 비해 산업사회에서 정치 참여 경로가 다양하다. 맞아? 틀렸지. 그치? 여러분 정보사회가 되면서 전자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 정보 환경을 통해서 시민이 정치 참여하고 시민이 정치 참여하는 것이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 A에서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B와 달리 정보사회에서는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뚜렷해요? 아니지.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비해 A 정보사회에서 구성원 간 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을까? 정보사회로 올수록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아지죠. 비대면 접촉, 온라인상, 웹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산업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예, 점선이 큰 거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맞아, 틀려? 산업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즉 여기 들어가는 건 소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정보사회로 올수록 대량 생산, 정보사회에서 다 품종 소량 생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여기 정보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여기 농업사회가 없으니까 농업사회 빼고 보자면 정보사회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지. 왜? 정보사회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정보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정보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여기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뭐 나왔어요? 문제에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비교한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 나에는 각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고 다에는요 공통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 사례 이렇게 기본 문제지 진짜. 볼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회보험의 특징이에요. 복지 비용 부담자하고 수혜자가 일치하죠. 그쵸? 그게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거죠. 공공부조는요.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자예요. 예, 어려운 계층을. 그래서 비용 부담 국가가 하고 혜택을 입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불일치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두 번째,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의 원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에 들어가야 되죠. 이건 다 같이 보험료를 내서 서로 도와주는 것. 여기 상호부조의 원리. 얘는 공공부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금전적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표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마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제도 여기 들어가는 거 사회보험에 되는 거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런 거. 그렇죠? 이건 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되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표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이 정도 표 문제 나면 진짜 이 정도는 정말 평이하게 난 셈입니다. 이걸로 표 문제의 기본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갑국의 부모와 여러분 개념 강의 저랑 같이 듣거나 했으면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갑국의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것이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입니다.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 부모의 계층이 A인 자녀는 하강 이동한 사람이고 부모의 계층이 B인 자녀는 상승 이동한 사람이다. 이걸로 바로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지금 읽어볼게요. A, B, C라고 나왔어요. A, B, C라고 나왔는데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에 여기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에서 부모의 계층이 A인 경우에 부모의 계층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에 부모의 계층이 A인 거 여기죠. 여기. 네, 여기.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하강 이동을 한 경우가 되고 이게 하강 이동을 한 경우래요. 그리고요.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에서 부모의 계층이 B인 경우 여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상승 이동이래요. 여기 상승 이동. 그럼 여러분 다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자, 봐봐. 여기 하나의 계층이 있어. 하나의 계층에서 상승, 하강 이동이 다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는 중이어야 맞는 거죠. 자, 봐봐요. 그래서 하강 이동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할 때? 부모가 상이고요. 저는 중이 됐어요. 그래서 하강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요. 저는 중인데요. 이번엔 상승이래. 그럼 B가 뭐가 돼? 하층일 때. 그래서 부모가 하층일 때 중으로 왔으니까 이건 상승 이동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C 하나를 두고 자녀 계층 C 하나를 두고 상승과 하강 이동이 다 나타났다는 것은 C가 중층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건 A가 상. 여기 이 부분이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건 중으로 왔는데 상승 이동했다는 건 B가 하. 그렇지.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 그쵸? 상, 하, 중. 여러분 무슨 편하게 놓고 편하게 상중하로 다시 그려도 되는데 이거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가운데 이거는 뭐가 되죠?
계층이 고정됐다, 계층이 일치됐다 또는 대물림됐다라고 말합니다. 일치된 거 얼마야? 다 더해보니까 50이지. 50이지. 일치 50 됐으면 이동은 얼마였을까? 이동도 50 했겠지. 이동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데요? 상승이동하고 하강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찾아보면 되지. 해보면 되잖아요. 일단 하강이동부터 여기. 자, 이 부분이 하강이동입니다. 이거 이거 노란색, 이쪽으로 할게요. 이게 하강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 부모는 상인데 어머 여기 하로 왔어. 이것도 하강이동이네. 하강이동을 다 이렇게 빗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강이동이죠.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승이동이죠. 한대 중으로 왔으니까 여기 상승이동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상승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한대 어머 여기 상으로 왔어. 이것도 상승이동이네. 이것도 상승이동입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중인데 상으로 왔어. 이것도 상승이동이네. 맞아요? 예, 이것도 상승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될까? 이건 중인데 여기 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하강이동입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하강이동이 여기 이렇게 해서 하강이동인 거죠. 물론 다시 그려도 돼요. 근데 이거 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강이동을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요거 예, 여러분 숫자 보이세요? 22입니다. 22. 그러면 50에서 22가 하강이동이면 상승이 28이겠네? 그런가? 한번 보세요. 상승 6이랑 4입니다. 10이고 여기 18이니까 28 맞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 수 있네요. 자녀의 계층 볼까요? 상은 20이고 하는 26인데 중이 54로 가장 많아. 자녀 다이아몬드네. 부모도 볼게요. 상이 18이고 하가 34인데 중이 제일 많네. 부모도 다이아몬드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불일치하는 자녀가 많다. 일치하는 자녀 50, 불일치하는 자녀 50입니다. 틀렸지? 두 번째,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많다. 하강 이동 20이고 상승 이동 28이니까 맞네.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두 다이아몬드형입니다. 틀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세대의 상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가 50%를 넘는다. 해볼까? 자녀 세대 상층 인구 중 여기 있네. 20. 그쵸? 상층 인구 중 일치하는 건 얼마? 10. 절반. 딱 절반이지 넘는 건 아니지?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부모의 계층이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가 하강 이동이에요. 이 색깔. 하강 이동한 자녀 14가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여기 빨간색 4. 뭐가 더 많아?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은데 반대로 썼습니다. 네, 틀렸네요.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네. 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한번 바꿔서 상중하로 표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여러분 그동안 혼자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 문제 보면서 자신감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요. 부족한 점들은 여러분 또 보강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나날이 쭉쭉쭉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4월 학력평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입니다.